병들었다는 이유로 차가운 강물의 비명과 함께 버려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녀를 구한 것은 가난한 약초꾼 돌석이었으나 그 대가는 목숨을 건 5년의 가혹한 약조였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흑투성이 병자였던 그녀가 훗날 왕실의 귀한 혈육으로 밝혀져 악독한 주인 최참봉을 심판하게 될 줄은 말입니다. 강물에 던져진 인연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도 따뜻한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차가운 강바람이 뼛속까지 스미던 늦가을, 한양 도성밖 한강변은 스산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물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강가에 거친 고함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에이, 재수없어. 기껏 돈 주고 사왔더니 다 죽어가는 병자를 속여 팔다니. 쩌렁쩌렁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인근 장터에서 악명 높기로 소문난 거상 최참봉이었습니다. 그는 기름진 얼굴을 찡그리며 바닥에 쓰러져 있는 한 여인을 발로 툭툭 찼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연화였습니다. 비단결 같던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진흙투성이가 되었고 한때 고귀한 기품이 흘렀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피 섞인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연화는 본래 대대로 의술을 펼치던 명망 높은 양반가의 규수였습니다. 그녀의 부친은 궁궐내의원 어이로 임금의 신임이 두터웠습니다. 허나 권력의 소용돌이는 잔혹했습니다. 중전마마의 모친이 급사하자 반대파 세력은 연화의 부친이 독살했다는 누명을 씌웠고 하루아침에 가문은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목숨만 건진 연화는 관노비로 전락하여 이리저리 팔려다니는 신세가 되었고 옥체마저 상하여 몹쓸 폐병을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최참봉은 헐값에 그녀를 사들였으나 그녀가 중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되자 분노했습니다. 이따위 병든 것을 어디다 쓴단 말이냐? 밥값도 아깝다. 여봐라, 저것을 당장 강물에 던져버려라. 물고기 밥이라도 되게 말이다. 최참봉의 호통에 하인들이 머뭇거리며 연화의 팔다리를 잡았습니다. 연화는 반항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흐릿한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속으로 절규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불효녀도 곧 따라갑니다. 풍덩. 차가운 물살이 연화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녀의 몸이 서서히 강바닥으로 가라앉고 있을 때였습니다. 강 건너편 갈대밭 사이에서 낡은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던 한 사내가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돌석이었습니다. 산에서 약초를 캐고 강에서 고기를 잡아 노모를 모시는 가난한 효자였습니다. 돌석은 사람을 물건처럼 버리는 최참봉의 만행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는 주저할 틈도 없이 집신을 벗어 던지고 얼음장 같은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물살은 거셌지만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돌석은 필사적으로 헤엄쳐 들어갔습니다. 의식을 잃어가는 연화의 옷자락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돌석은 그녀를 낚아채 물 위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이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강변으로 끌어올려진 연화는 돌석의 필사적인 등 두드림에 쿨럭이며 강물을 토해냈습니다. 가녀린 숨이 다시 돌아오자 돌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돌석은 젖은 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는 연화를 업고 산비탈에 있는 자신의 초가집으로 달렸습니다.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사람이 죽어갑니다. 방문이 열리고 주름진 얼굴의 이씨, 부인이 놀란 눈으로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상황을 들은 이씨, 부인은 혀를 차며 따뜻한 아랫목을 내주었습니다. 쯧쯧, 얼마나 모진 세상을 겪었으면 일이 되었을꼬. 아가, 걱정 말거라. 여기는 안전하다. 이씨 부인은 젖은 옷을 갈아입히고 미음을 쑤어 연화에게 먹였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잠시였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마을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돌석이 강에서 건져온 여자가 폐병 환자라는 사실이 알려진 것입니다. 당시 폐병은 닿기만 해도 옮는 무서운 역병으로 여겨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몽둥이와 횃불을 들고 돌석의 집 앞마당으로 몰려왔습니다. 돌석이 이놈아,
네가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역병 걸린 년을 마을에 들일 수 있느냐. 당장 내쫓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다 죽는다. 썩 내보내라. 마을 이장까지 나서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돌돌 하나가 날아와 장독대를 깨뜨렸습니다. 쨍그랑 깨진 독조각이 튀는 마당에 돌석이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어르신들, 제발 진정하십시오. 이 처자는 갈 곳 없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지금 내쫓으면 길바닥에서 죽습니다.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은 아니지 않습니까? 돌석의 외침에도 사람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이씨 부인이 나와 아들 옆에 섰습니다. 내 아들이 사람을 구했습니다. 그것이 죄라면 달게 받겠습니다. 허나 우리 모자가 살아있는 한 이 아이를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모자의 단호한 태도에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물러갔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혐오와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그날부터 돌석의 집은 마을의 섬처럼 고립되었습니다. 장터에 약초를 팔러 나가도 사람들은 코를 막고 피했고 누구도 그들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세상의 시선 속에서도 찌그러진 초가지방 한 칸에서는 사람을 살리려는 따뜻한 온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나긴 인연과 시련의 시작이었습니다. 돌석의 효심과 이씨 부인의 정성 덕분에 연화의 병세는 조금씩 차도를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초가집의 평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을 어귀가 시끌벅적해지더니 뽀얀 먼지를 일으키며 건장한 사내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의 맨 앞에는 거만한 표정으로 뒷짐을 진 최찬봉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사냥감을 쫓는 맹수처럼 번들거리는 눈빛으로 돌석의 집 대문을 걷어찼습니다. 이놈 돌석아, 썩 나오지 못할까. 낡은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마당에서 약초를 다듬던 돌석이 놀라 일어섰습니다. 방 안에 있던 이씨 부인과 연하도 사색이 되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최찬봉은 다짜고짜 돌석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네 이놈, 남의 노비를 훔쳐다가 숨겨두고 시치미를 떼면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관에 고발하여 내 놈을 절도죄로 다스리게 하겠다. 돌석은 숨이 막혀오는 와중에도 지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훔치다니요. 어르신께서 병들었다 하여 강물에 버린 사람을 제가 구한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 것이 어찌 죄가 됩니까? 하지만 최찬봉은 콧방귀를 뀌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버리든 삶아 먹든 내 물건이다. 내 허락도 없이 가져갔으니 도둑질이 아니고 무엇이냐? 당장 전연을 내놓든지 아니면 그동안 전연이 축낸 밥값과 몸값으로 은전 2냥을 내놓아라. 가난한 살림에 은전 2냥은 집 한 채 값이나 다름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돌석이 고개를 떨구며 돈이 없다고 하자 최찬봉은 기다렸다는 듯 하인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몸으로 때워야지. 여봐라, 전연을 당장 끌고 가라. 내다 팔면 푼돈이라도 건질 것이다. 하인들이 연화에게 달려들자 연화는 비명을 지르며 이씨 부인의 치맛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이씨 부인이 몸을 던져 막아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돌석이 최찬봉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저 여인은 아직 몸이 성치 않습니다. 지금 끌려가면 죽습니다. 최찬봉이 발길질을 해대도 돌석은 놓지 않았습니다. 제가 갚겠습니다. 은전 2냥이 아니라 10냥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시간을 주십시오. 최찬봉의 동작이 멈췄습니다. 10냥이라는 말에 그의 탐욕스러운 눈이 번뜩였습니다. 늙고 병든 노비 하나 값치고는 터무니없이 큰 액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시 주파나를 튕기듯 머리를 굴리더니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10냥이라. 좋다. 내 너의 효심을 봐서 특별히 기회를 주마. 허나 기한은 딱 5년이다. 5년 뒤 오늘 은전 10냥을 가져오지 못하면 내 놈과 내 어미 그리고 전형까지 모두 내 노비가 되는 것이다. 알겠느냐? 이것은 명백한 노예 계약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연화를 지킬 방법은 그것뿐이었습니다. 돌석은 피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5년 안에 열량을 갚겠습니다. 최찬봉은 껄껄 웃으며 집안을 뒤져 그나마 돌석이 모아두었던 엽전 꾸러미를 챙겼습니다. 이건 이자조로 가져가는 것이니 그리 알아라. 5년 뒤를 기대하마. 최찬봉 일당이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세 사람은 망부석처럼 서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연화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은희님, 저 때문에 차라리 제가 죽었어야 했는데 이씨 부인은 떨고 있는 연화를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호롱불 아래에서 연화는 처음으로 자신의 숨겨왔던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사실 한양의 의관 홍대감의 여식입니다. 그녀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기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궁중 암투에 휘말려 억울하게 죽임당한 아버지와 가족들, 그리고 홀로 살아남아 겪어야 했던 수모들. 이야기를 듣는 내내 돌석과 이씨 부인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돌석이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제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으나 죽음의 문턱에서 서로를 붙잡은 우리는 진정한 가족입니다. 저 악독한 최찬봉에게 보란 듯이 빚을 갚고 아가씨의 억울함도 풀어드립시다. 이씨 부인도 고개를 끄덕이며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이다. 우리 셋이 힘을 합치면 못할 일이 무엇이겠느냐. 그날 밤 세 사람은 서로의 천에 의지하며 다가올 가혹한 운명에 맞서 싸우기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은 그들에게 생사를 건 전쟁터와도 같을 것이었습니다. 최찬봉과의 약조 이후 세 사람의 삶은 말 그대로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돌석은 새벽별을 보고 나가 밤이 깊어서야 돌아왔고 연화 역시 병약한 몸을 이끌고 삭바느질을 하며 한 푼, 두 푼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더 귀한 약초를 캐기 위해 돌석과 연화가 함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험한 산길을 오르느라 허기가 졌던 돌석은 바위 틈에 자라난 먹음직스러운 버섯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웬 떡이냐? 아니, 버섯이냐? 돌석은 무심코 버섯을 따 입에 넣고 우적우적 씹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화근이었습니다. 잠시 후 돌석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하며 배를 움켜쥐고 바닥을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배가 끊어질 것 같아요.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진 돌석을 보며 연화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겠지만 연화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뇌리에 어린 시절 아버지가 일러주었던 의술 지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돌석의 입안을 살피고 주변에 떨어진 버섯 조각을 확인했습니다. 이건 도구산 광대버섯이에요. 맹독입니다. 연화는 즉시 주변을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가시덤불에 손이 찢기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풀숲을 헤쳤습니다. 질경이가 있어야 해. 마침내 그녀는 잎이 넓은 질경이를 찾아내어 돌석의 입에 물리고 씻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돌석의 등을 강하게 두드려 뱃속의 독을 토해내게 만들었습니다. 한 차례 격렬한 구토 끝에 돌석의 호흡이 돌아왔습니다. 아가씨가 저를 살리셨습니다. 돌석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자 연화 역시 안도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은인께서 저를 먼저 살리셨으니 이제 우리는 서로의 목숨을 빚진 사이입니다. 허나 하늘은 그들에게 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 유난히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던 밤 이씨 부인이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며 쓰러졌습니다. 몸은 불덩이 같은데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헛소리를 하며 피를 토했습니다. 마을에 용하다는 의원들을 불러보았지만 모두 고개를 저으며 준비하시오 라는 말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어머니를 잃을 위기에 처한 돌석은 마당에 머리를 찌으며 오열했습니다. 그때 밤새 이씨 부인의 맥을 짚고 증상을 살피던 연화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것은 한열병, 한레빙입니다.
아버님의 의서에서 보았습니다. 아주 희귀한 병이라 일반 의원들은 모를 것입니다. 돌석이 고개를 들고 매달렸습니다. 고칠 수 있습니까? 제발 방법만 알려주십시오. 연화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백화수호, 바이이, 호, 쇼우가 필요합니다. 천년묵은 흰 뿌리 하수오만이 이 열독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허나 그것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절벽 끝에서만 자란다고 들었습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돌석과 연화는 눈보라가 치는 북한산 깊은 골짜기로 향했습니다. 칼바람이 살을 내는 듯 했지만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두 사람은 가파른 바위산을 기어 올랐습니다. 발을 헛디디면 청일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수차례 반복되었습니다. 돌석의 손톱은 다 빠지고 무릎은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연화 역시 탈진하여 쓰러지기 직전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고 절망이 엄습하던 찰나 깎아지른 절벽 중간 바위 틈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눈 속에서도 푸른 잎을 자랑하며 뿌리는 신비로운 흰빛을 띠고 있는 약초, 바로 전설 속의 백화수호였습니다. 찾았다.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 돌석은 밧줄에 몸을 묶고 절벽을 내려가 떨리는 손으로 약초를 캤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연화는 정성을 다해 약을 다렸습니다. 온 집안에 쌉싸름하면서도 향긋한 약 냄새가 퍼졌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 약을 드시고 눈을 뜨세요. 돌석이 어머니의 입에 숟가락으로 약물을 흘려 넣었습니다. 밤이 깊어 새벽 달기 올 무렵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씨 부인의 거칠던 숨소리가 평온해지고 식은땀이 흐르며 열이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며칠 후 이씨 부인이 눈을 떴을 때 그녀의 곁에는 퀭한 눈으로 밤을 사운 돌석과 연화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씨 부인은 두 사람의 손을 포개어 잡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너희가 나를 살렸구나. 이제 우리는 남남이 아니다. 너희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우리는 피보다 더 진한 목숨으로 맺어진 가족이다. 세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수없는 죽음의 고비를 함께 넘으며 그들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단단한 인연의 끈으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최참봉과의 약속, 운명의 그날까지 남은 인연이라는 마지막 관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무심한 세월은 화살처럼 빨라 어느덧 최참봉과 약조한 운명의 날이 밝아왔습니다. 지난 2년간 세 사람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돌석은 손발이 부르터 피고름이 잡히도록 산을 탔고 연하는 밤새 등잔불 아래서 술을 놓느라 시력이 흐릿해질 지경이었습니다. 이씨, 부인마저 병든 몸을 이끌고 장터에 나가 콩나물을 팔았습니다. 집안에 돈이 될 만한 세간살이는 모조리 팔아치워 텅 비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약속한 날 아침, 세 사람은 떨리는 손으로 그동안 모은 엽전 꾸러미를 방바닥에 쏟아부었습니다. 짤랑거리는 소리와 함께 엽전들이 흩어졌습니다. 하나, 둘, 셋. 돌석이 돈을 세는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10냥, 11냥, 12냥, 그리고 13냥. 아무리 다시 세어보아도 은전 13냥이었습니다. 최참봉이 요구한 14냥에서 딱 한 냥이 부족했습니다. 5년을 피땀 흘려 모았건만 단 한 냥 때문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위기였습니다. 이씨 부인은 바닥을 치며 통곡했고 연하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리 오너라. 약속한 날이 되었다. 대문을 부술 듯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최참봉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건장한 왈패들을 대동하고 위풍당당하게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미 승리감에 도취한 비열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엽전 꾸러미를 들고 마당으로 뛰어내려가 최참봉 앞에 무릎을 꿇에먹습니다. 어르신, 여기 13냥이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모았습니다. 딱 한 냥이 부족합니다. 제발 며칠만 더 말미를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채워넣겠습니다. 돌석이 머리를 조아리며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최참봉은 엽전 꾸러미를 발로 툭 차버렸습니다.
엽전들이 흙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약속은 약속이다. 14냥을 가져오라 하지 않았더냐. 한 푼이라도 부족하면 계약 위반이다. 최찬봉은 낄낄거리며 연화를 손가락질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워야지. 여봐라. 저 년을 당장 포박해라. 그리고 이 놈과 늙은 어미도 굴비 엮듯 묶어라. 내 오늘 이 집구석을 아주 풍비박산 낼 것이다. 왈패들이 달려들어 연화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안 됩니다. 아가씨는 안 됩니다. 돌석이 왈패들에게 달려들어 저항했지만 몽둥이 찜질에 무참히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씨 부인이 최찬봉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지만 그는 매몰차게 노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돌석, 비명을 지르는 연화, 기절한 이씨 부인. 최찬봉은 쓰러진 돌석의 얼굴을 밟으며 조소했습니다. 주제 파악을 했어야지. 감히 천한 것들이. 모든 희망이 사라진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마을 입구 쪽에서 땅이 울리는 듯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두두두. 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곧이어 웅장한 북소리와 나팔 소리가 고요한 시골 마을을 뒤흔들었습니다. 멈춰라. 어명, 처우 유밍. 이다. 우렁찬 외침과 함께 화려한 관복을 입은 광운들이 물밀듯이 돌석의 집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기세는 서슬 퍼런 칼날 같았습니다. 당황한 최찬봉과 왈패들은 얼어붙은 듯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수십 명의 호위무사가 도열한 가운데 붉은 관복을 입은 고위 관리가 말에서 내려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쓰러진 사람들을 둘러보다가 흙투성이가 된 채 떨고 있는 연화 앞에 멈춰 섰습니다. 관리는 연화의 얼굴을 확인하더니 그 자리에서 넙죽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홍연화 아기씨, 소신, 이제야 아기씨를 보옵니다.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최찬봉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기씨라니? 저 천한 노비년에게? 관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중전마마의 하명을 받고 지난 5년간 팔도를 뒤졌나이다. 마마께서 잃어버린 친동생을 찾으라 하시어 이제야 그 명을 받들게 되었습니다. 아기씨, 중전마마께서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연하는 바로 현 중전마마의 친동생이었던 것입니다. 5년 전 멸문지화 당시 언니는 이미 궁에 들어가 간택을 받아 목숨을 부지했고 이후 중전의 자리에 올라 억울하게 죽은 가족의 신원을 복권하고 사라진 동생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해 왔던 것입니다. 연하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눈물을 쏟았습니다. 언니가 살아계셨단 말입니까? 상황이 급반전되었습니다. 관리는 서슬퍼런 눈으로 최찬봉을 노려보았습니다. 네 이놈, 감히 중전마마의 혈육이자 왕실의 귀한 분께 이 무슨 폐악질이냐? 최찬봉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바지에 축축한 얼룩이 번져나갔습니다. 절대적인 권력 앞에 탐욕스러운 아기는 한 마리 벌레보다 못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꿈만 같은 재회였습니다. 광운의 호의를 받으며 당도한 화려한 감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중전마마였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중전이 흙투성이가 된 연화를 끌어안자 두 자매의 통곡 소리가 하늘에 닿을 듯 했습니다. 연화야, 살아있었구나. 내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느냐? 5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혈육의 상봉에 지켜보던 돌석과 이씨 부인, 심지어 관군들까지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감격적인 상봉 후 중전은 돌석과 이씨 부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천하의 국모가 평민 앞에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대들이 내 동생을 살렸소. 5년 전 강물에서 건져내고 모진 핍박 속에서도 가족처럼 지켜주었다 들었소. 그대들이야말로 왕실의 은인이자 진정한 의인들이오. 그 후 돌석의 가족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복이 쏟아졌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돌석의 효심과 의로움을 높이 사시어 그에게 당상관인 통정대부, 통정다부의 품계를 내리시고 양반의 신분을 하사하셨습니다.
평생 흙을 파먹고 살던 약초꾼이 하루아침에 고관대작의 반열에 오른 것입니다. 이씨 부인에게는 정경 부인, 젠징풀은의 자코가 내려졌습니다. 또한 최찬봉에게 갚기로 했던 빚 14냥은 왕실의 하사금 1,400냥으로 되돌아왔고 한양 도성의 으리으리한 기와집 한 채와 대대로 약재를 독점하여 납품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선행에 대한 하늘의 보답이자 인과응보의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잔치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죄인을 심판할 차례였습니다. 포박당한 채 끌려온 최찬봉은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형조판서가 엄숙한 목소리로 죄목을 읊었습니다. 죄인 최가놈은 왕실의 종친을 능멸하고 선량한 백성을 수탈하며 살인 미수와 인신매매를 자행했으니 그 죄가 하늘을 찌른다. 당장 참수형에 처하여 본보기로 삼으라. 망나니가 칼을 쳐들자 최찬봉은 오줌을 지르며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모두가 당연한 죽음이라 여길 때 돌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저 자의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원수를 살려달라니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처사였습니다. 돌석은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자가 비록 악독하나 역설적이게도 저 자의 탐욕 덕분에 연화 아기씨와 저희 모자가 5년이라는 시간을 벌어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죽여서 원한을 갚기보다는 살려서 스스로 지은 죄를 뉘우치고 참회할 기회를 주는 것이 진정한 하늘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저 자를 제 집의 하인으로 삼게 해주십시오. 제가 데리고 살며 사람을 만들겠습니다. 임금과 중전은 돌석의 하해와 같은 넓은 마음씨에 크게 감복하여 그 청을 윤허했습니다. 그날부로 최찬봉은 돌석의 집 마당을 쓸고 물을 깃는 하인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목숨을 부지했다는 안도감뿐이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최찬봉의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신을 짐승처럼 대하지 않고 따뜻한 밥을 먹여주는 돌석과 이씨, 부인의 인품에 얼음장 같던 그의 악한 마음이 녹아내린 것입니다. 그는 밤마다 마구간 구석에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지난날의 악행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내가 미쳤었지. 저런 생불 같은 분들에게 무슨 짓을 했던가?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이씨 부인이 장터에 나가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줄 옷감을 고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곱비 풀린 미친말 한 마리가 시장통을 휩쓸며 달려들었습니다. 피하시오. 말이 미쳤소.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지는 아수라장 속에서 미처 피하지 못한 이씨, 부인이 말발굽알에 짓밟힐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짐을 들고 뒤따르던 최찬봉이 짐짝을 내던지고 이씨 부인 앞을 가로막으며 몸을 날렸습니다. 마님, 위험합니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최찬봉의 몸이 허공으로 붕 떴다가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그는 온몸으로 말의 돌진을 막아내고 이씨 부인을 구한 것입니다. 뒤늦게 달려온 돌석이 피투성이가 된 최찬봉을 안아 일으켰습니다. 최찬봉의 가슴은 이미 함몰되어 숨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최가야, 정신 차려라. 어찌하여 네가? 돌석의 외침에 최찬봉은 피 섞인 미소를 지으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 이제야? 제 죗값을 조금이나마 갚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놈도 마지막엔 사람 구실을 했습니다. 이씨 부인이 그의 손을 잡고 통곡했습니다. 그렇다 너는 의인이다. 네가 나를 살렸다. 최찬봉은 그 말을 듣고 편안한 표정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을 악인으로 살았으나 마지막 순간 가장 숭고한 희생으로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돌석은 그의 시신을 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원수에 대한 증오가 아닌 한 인간의 개과천선, 가이고 젠산, 탐보모에 대한 경의의 눈물이었습니다. 최찬봉의 장례는 양지바른 언덕에서 정성스럽게 치러졌습니다. 평생을 수전노로 살며 악행을 일삼았던 자의 마지막 치고는 과분할 정도로 성대한 장례였습니다. 돌석은 최찬봉의 무덤 앞에 술 한 잔을 올리며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최가야, 저승 가는 길은 외롭지 않게 가거라. 너는 마지막 순간에 사람의 도리를 다했다. 부디 다음 생에는 처음부터 선한 마음을 품고 태어나거라. 비석에는 개과천선하여 의를 행하고 간 최 씨의 묘라고 새겨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돌석의 이런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을 괴롭힌 원수를 위해 무덤을 만들어주고 제사까지 지내주는 모습이 바보스러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허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해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덕으로 감싸 안아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임을 말입니다. 한양의 대저택으로 거처를 옮긴 돌석과 이씨, 부인의 삶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으나 그 속내는 예전 초가집 시절과 다를 바 없이 검소하고 겸손했습니다. 임금님께서 하사하신 1,400냥의 막대한 재물과 약재 독점권은 그들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이지 않았습니다. 돌석은 집 대문을 활짝 열어 젖어쳤습니다. 이 재물은 우리 것이 아니다. 하늘이 잠시 맡겨둔 것이니 주인이 따로 있다. 돌석은 흉년이 들 때마다 곳간을 열어 굶주린 백성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었고 돈이 없어 병을 고치지 못하는 가난한 이들에게는 최상급 약재를 무료로 내어주었습니다. 그의 집 앞에는 매일같이 구름 같은 인파가 몰려들었고 그들은 입을 모아 돌석을 살아있는 부처, 생불, 셩포이라 칭송했습니다. 정경 부인이 되니시 부인 역시 비단옷 대신 무명옷을 입고 거리의 고아들과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을 거두어 먹이고 입혔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손을 잡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구중궁궐에 머무는 연화 역시 변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왕실의 법도를 지키면서도 틈날 때마다 사가로 나와 돌석과 이씨 부인을 찾았습니다. 화려한 감에서 내린 연화는 채통을 따지지 않고 이씨 부인의 품에 안겨 어리광을 피우곤 했습니다. 어머니, 궁궐의 사내 진미보다 어머니가 끓여주신 된장국이 훨씬 그립습니다. 세 사람은 마루에 둘러앉아 지난날의 고생담을 웃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차가운 강물에 빠졌던 일, 독버섯을 먹고 죽을 뻔했던 일, 눈보라치는 절벽에서 약초를 캐던 일, 그 모든 시련은 이제 아름다운 추억이 되어 그들의 결속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돌석과 연화의 머리에도 서리가 내렸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밤, 따뜻한 온돌방에 모인 가족은 창밖의 설경을 바라보며 회상에 잠겼습니다. 돌석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만약 그때 내가 강가에서 모른 척했다면, 만약 우리가 최천봉을 끝까지 미워만 했다면 지금의 이 행복은 없었을 것입니다. 선한 마음은 돌고 돌아 결국 자신에게 복으로 돌아온다는 옛말이 하나도 그르지 않습니다. 이씨 부인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덕을 베푸는 집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는 법이란다. 적선지가 피라 점의 여경 지산지자 비요유칭. 이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한양을 넘어 조선팔도로 퍼져나갔습니다. 가난한 약초꾼이 버려진 여인을 구해 정승이 되고 원수마저 용서하여 성인 샹렌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팍팍한 삶을 사는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들의 머리맡에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가르쳤습니다. 얘들아, 남을 돕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를 미워하는 사람조차 용서할 수 있는 큰 마음을 가져라. 그것이 진정으로 이기는 길이란다. 돌석과 연화, 그리고 이씨 부인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시대를 넘어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는 인의 R&E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함께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 기구하고도 아름다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크게 울린 장면은 무엇인가요? 죽음을 무릅쓰고 생면부지의 여인을 구한 돌석의 용기인가요? 아니면 자신을 괴롭힌 원수까지도 가족으로 받아들인 그들의 숭고한 용서인가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누군가를 용서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경험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댓글로 여러분만의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댓글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가슴 따뜻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